서실장의 더존실무 톡톡 결산편. 이번에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계정 과목 외에 재무상태표 계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12월로 조회를 해보면, 자,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시 정리가 될 텐데요. 예, 통장, 외화예금 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외에 채권, 그러니까 미수금 계정들, 미수금은 원래 영업활동 이외에 미수채권이 있을 때 미수금 계정을 썼는데요. 실제로는 돈이 다 들어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정리분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금 가계정 정리 다 하시라고 했었죠. 자, 이 외에도 미수금 계정 외에 대여금, 빌려준 돈이 있으면 대여금에 대한 정리 분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채 쪽에 보시면 자산 중에 재고자산은 원가랑 결산할 때 쓰는 정리가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있는데요. 임차보증금은 월세로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이 나오겠죠. 또는 전세로 쓰는 경우도 임차보증금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건물이 아닌 곳에서 빌려서 쓰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보증금이 올해 중에 증액됐거나 감소됐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차량 사용이라든가 리스라든가 이러면서 보증금, 기타 보증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금액이 적절하게 통장에서 나왔고 먼저 증빙 서류가 적합하게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부채인데요. 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다 채권 채무 정리하면서 거래처별 잔액을 다 확인해서 정리하라고 했었던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다 부가세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통해서 정리를 다 하는 계정들이었습니다. 자,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이겠죠. 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 미리 받으면 선수금. 자, 그랬는데 선수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미리 받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리가 실제로 되었던 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약금 받았는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건 반환 처리가 됐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수금, 선급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수금은 미리 받은 계정이죠. 받을 땐 대변에 선수금, 차변에 현금, 예금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자,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변에 매출이 일어나고 또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수금이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나머지만큼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출금 또는 나머지가 현금, 예금 등으로 들어오는 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수금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정리분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반대로 계약금, 선급금이 나간 경우에는 자, 차변에 물품 대금으로 선급금이 진행이 됐었고 대변에 현금, 예금 등이 나갔었겠죠. 자, 선급금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미리 지급한 것이니까 상품이 도착이 되면 차변에 상품 분계하시고 대변에 선급금 그리고 나머지만큼 외상 매입금 정리했다가 외상 매입금이 지급이 되는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금과 선수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나갔을 때 또는 회수됐을 때 각각 다 정리가 끝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이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금, 선급금도 계약금 성격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 매입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시고 정리하는 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지급 비용인데요. 미지급금처럼
자, 여기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대상에 대해서 구매를 했는데 돈을 안 줬으면 외상매입금, 영업활동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지급금 부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는 사실 엄밀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지급 의무 있는데 지급 안 한 것. 미지급 비용은 지급 의무가 없으나 장부상에 계상한 것.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미지급금은 자, 주로 카드 결제인 경우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카드 쓴 만큼 실제로는 복리후생비 밥 먹은 시점에서 바로 돈이 나갔어야 되는데 카드라는 수단을 썼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설정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지급금을 그 다음 달에 카드 대금 나갈 때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는 자,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에 자, 12월 21일부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이자를 1월 20일이 됐을 때 지급을 한다. 자,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면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한 달치 이자를 1월 20일이 돼야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12월 31일이 있죠. 자, 그러면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흘치에 대한 비용은 내년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열흘치 비용에 대한 거를 지급 의무는 없으나 열흘치만큼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자 비용 차변 설정해주고 대변에 지급보험은 없으나 장부상에 반영하겠다라고 할 때 미지급 비용으로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후불 성격인 경우에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자라든가 전기요금 또는 통신비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가서 보면 미지급 비용을 그렇게 딱 구분하지 않고 카드 대금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카드 대금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묵인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굳이 구분을 한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미 미지급 비용으로 카드 대금을 정리해 놓은 게 있다. 그런 경우에 굳이 고치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중에 차입금 계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입금 부채 중에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겠다는 뜻이니까 바로바로 적립분계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1년 넘어서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차입 시점에서 1년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1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최초로 차입할 때는 3년 후에 갚겠다, 5년 후에 갚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때는 장기 차입금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젠 내년에면 갚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시점이라면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을 이제 내년이면 갚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유동부채 성격으로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게 부채 비율 중에 유동부채 비율, 비유동부채 비율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리 이동을 시켜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리 이동은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가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으로 유동부채로 자리를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날짜는 차입을 한 내역 또는 거래처별 초기월 자, 이런 데서 차입금에 대한 내역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들어가 보면 최초로 차입한 게 2018년 12월 1일이었고 그
그다음에 상환은 2020년 11월 30일 한꺼번에 갚는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2천만 원이 빌린 시점에서는 장기 차입금이었겠죠. 12월 31일 기준에 했을 때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자, 2019년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2020년 내년도 안에 갚아야 될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결산 분계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분계는 일반 전표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자, 유동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적요 중에 1번 적요가 있죠. 다음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은행은 그대로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분계만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정리 분계를 하고 나면 학계잔액 시산표에 부채가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는 잔액이 없어지고, 자, 요 내역이 유동 부채로 이동을 한 것이죠. 유동 부채로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에 대한 내역과 자산에 대한 내역, 그리고 자본에 대한 내역을 자본에 대한 내역은 특별한 항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나 2월 결손금 계정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지금 데이터에는 없지만 만약에 중간 배당금이 있었으면 중간 배당금이 기준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 내역은 기초 데이터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 상태표 중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내역이 들어오고, 들어온 만큼 여기 해당되는 만큼 분계도 같이 처분한 날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내역이 없어서 저는 중간 배당금이나 이익에 대한 처분은 없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리만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